분의 의견부터 듣고 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 토론에 대한 총평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실질적인 1대3 구도에서 그 준비된 후보로서의 그런 그 정책 비전이라든지 그런 능력들을 잘 보여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일화 과정에서의 후유증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어떤 거는 시대착오적인 그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다라는 식의 원전과 관련된 또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에서 국민을 좀 불안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존재감이 가장 없었다라는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등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1등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본인의 정책이나 비전의 제시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인 낙인 찍기나 또 이재명 후보를 규정하는 식의 그런 토론 방식을 써서 좀 보기 좋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유일한 이제 진보 정당 후보로서 불평등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후보들은 성장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더 얘기하고 또 내란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그 사과를 촉구하면서 사퇴하라라고 직격하는 이렇게 진보 정당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전반적인 총평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가장 그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경제 전문성 등에 있어서는 가장 준비된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정적인 평가를 하셔서 좀 김문수 후보가 좀 부족하지만 그 계엄은 잘못됐다는 얘기 정도는 했잖아요. 그 이후에 좀 약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계엄은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래도 좀 진전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간통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불평등 양극화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권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진단을 한 것, 그것은 좀 우리 후보도 같이 나중에 차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젊은 감각으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뭔가 이렇게 그 토론에 능숙한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오히려 더 처음에는 약간은 이제 그 반 이재명인 그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통쾌한 측면이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대안 세력이냐 대안 후보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저 이제 이재명을 가지고 짜장면을 사 먹을 수도 있고 그 짜장면 가게는 그 받은 돈으로 또 치킨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동네에 이 경제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실제 이 예약한 사람이 취소를 하고 노쇼를 하더라도 그 돈을 가져가더라도 정작 돈은 남은 게 없지만 경제 해전은 되지 않았느냐. 이걸 이제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말 그대로죠. 그 이재명 후보가 지역 경제의 자금 순환 구조를 쉽게 이제 설명하기 한 비유잖아요. 비유고 이거에 대한 본질은 내수 진작,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호텔 경제학이라는 이거를 무슨 무한 동력이니 괴짜 경제학이니 이렇게 말꼬리 잡아갖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럼 본인이 이렇게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본질적인 얘기를 자기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땐 커피 원가 120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토론들은 실제로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관련된 그 토론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낙인 찍어서 본인의 이제 인지도를 존재감을 높이려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에 좀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의원 이 주제에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죠. 네, 저는 그 이준수 후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겨 보이기 위해서 토론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그냥 말꼬리 잡기에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그 홍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럼 재정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저 지적을 하고 그게 자기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본질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경제나 민생이 안 좋았을 때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진영에서는 건전 재정을 더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건전 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2년 동안에 90조에 달하는 세수가 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역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시장 질서에만 맡겨두면 국가 역할을 방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은 될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무슨 여기에 무한 동력이 나오고 괴짜 경제학 이런 얘기를 거기서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이제 당장은 그 본인 지지층이라든지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약간 좀 뭐 쾌감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아닌 거고 오히려 본인이 대한 후보가 아니고 이렇게 말꼬리 잡는 후보이다. 이런 인상만 더 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혜정 의원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커피 판매하시는 자영업자들을 악덕 그 사업자로 매도하고 또 그리고 원가 개념도 모르는 후보로 규정하려고 계속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공세가 지속될수록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장 큰 치적이라고 하는 계곡정비 사업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참 잘했구나라는 것만 더 확인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누가 봐도 그때 이제 계곡 정비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기존 상권하고 또 계곡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그거를 그 계곡 정비 과정에서 이제 그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기에 있었던 기존의 상인들의 그런 고된 노동과 저수익 구조 그거를 얘기하면서 비교적 수익성이 나오는 품목 예를 들어서 커피를 이제 예를 든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서 현실을 개선하자라는 맥락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계곡 정비 사업이 잘 돼갖고 지금 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한 거는 자꾸 이제 그 커피의 그 총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 커피의 원재료, 원두의 가격이 12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거는 표현 그대로잖아요. 표현이 그대로인데 왜 그것까지를 총 원가라고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가서 그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지 결국은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그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전에 우리 그 조기현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논란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오히려 그 국민의힘 의원들만 더 초라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호가 넘었습니다. 예. 100만 개가. 그 자영업자 폐업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또 누구한테 있는지까지도 이게 확대될 거예요. 김현정 의원님은 민주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한동안 파란색의 옷에 파란 넥타이를 맸어요. 네. 이른바 이제 블루 하와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교감으로 이해를 하는 민주당의 반응도 있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단순 해프닝 같아요. 그 뭡니까 21년 20대 대선 때에도 파란색 넥타이 자주 맸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일부러 바꾸면서 이렇게 좀 놀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국민의힘에. 뭐 예의상 찾아왔으니까 만나는 줬는데 그 채널A인가요? 어디에 저기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3번 그러니까 사기 관련해서 첫 번째 사기를 당하면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째 사기 당하면 사기 당한 놈이 바보고 세 번째 사기 당하면 공범이다. 그 세 번째 사기가 뭐냐면 선대의 합류를 의미한다고 다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선대에 합류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홍준표 이제 그 전 후보가 선대위에 합류하면은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합류한다 해서 그 시너지도 그게 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그 홍준표 전 후보가 지금 친윤 세력들에 대해서 정계 은퇴하라, 권성동 정계 은퇴하라까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영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자, 아직까지 이 한 2주 정도 또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자, 깜짝 놀랄 만한 영입 인사가 예정돼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김민석 최고가 그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깜짝 놀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뭐 윤여준 총괄 선대위원장 모실 때에도 약간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네. 깜짝 놀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 같으면 워낙 많은 사람 워낙 많으라는 표현은 제가 다시 고쳤어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으로 가고 있어서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은 아닐 것 같은데 누구일지 궁금해서요. 아, 지금 이재호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아까 윤여준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예를 든 건데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좀 들었는데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합리적 보수의 좀 이미지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 토론에 나와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그 분이시라서 그분이 만약에 저희 민주당에 온다라면 그건 대단히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왜 이런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저희 그 선대위에 합류하느냐를 보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탓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합리적 보수와 중도 보수들이 이렇게 발붙일 공간 자체를 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반명 빅텐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명분이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내란 세력들과 같이 빅텐트를 쳐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 통합 행보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보 보수 아닌 능력 중심으로 그 사람을 쓰고 정치하겠다 이런 것들도 그 많이 효과를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짧게 여쭤봅니다. 민주당에서 집권한다면 100% 개헌인 겁니까? 개헌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도 공약을 했지만 낙선해서 못 하신 거고 구체적인 내용과 또 시기까지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또 국회에서 이제 개헌특위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들은 있겠지만 그 국민적인 동의가 전제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개헌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